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왜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코스피를 매수하기 시작했는지를 다뤘는데, 영상 말미에 제가 적극적으로 코스피를 매수한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포지션들인 러셀 숏과 장기채 숏과 이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장기채 숏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기채 숏은 벨리 참가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선 이전부터 길게 가져오고 있는 포지션인데, 앞으로 장기채 금리의 궤적은 한동안 계속 상승 압력이 있다가 경기 둔화와 함께 급격하게 꺾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동안은 계속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크게 구분하면 재무부, 연준, 인플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바이든 정부 시절 옐런이 금융시장을 펌핑하기 위해서 TBAC 권고 기준을 벗어난 수준으로 단기채 비중을 한껏 늘려놓은 것은 다들 아실 텐데, 이것에 대한 되돌림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QRA나 여러 자료들을 보면 지금 재무부는 장기채를 더 발행해서 장단기 비중을 조절하기보다는 단기채를 덜 발행해서 조절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는 해서, 그 말대로라면 엄밀히는 장기국채 공급이 늘어난 요인은 아니겠지만, 이제까지 정부가 해온 히스토리를 보면 정부는 항상 재정 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렇게 늘려야 할 때 단기보다 장기물 공급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위원회에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다면 또 모르겠죠. 그런데 재무부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연준이 지금 스스로 보유한 미국 국채 보유 비중 중에서 장기물을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팀에서 여기 연준 및 재무부 모니터링 섹션에 QT 이후 연준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으로 9월 달에 자세히 분석해 두었는데요. 지금 이제 연준의 소마 계정,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관리하는 계정이죠. 양적 완화하면서 국채 매입하면 다 이 소마 계정으로 가는데, 지금 이 소마 계정에서 단기채 비중이 낮아도 너무 낮다, 그런 문제의식을 연준 내부에서부터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3월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단기채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금융위기 전 연준은 포트폴리오의 3분의 1 정도를 단기채로 보유했는데 지금은 5% 미만, 전체 증권에선 3%에 못 미친다. 그리고 MBS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발언 이후 파월 의장도 상원에 나갔을 때 만기를 단축하는 논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뉘앙스를 내비친 바 있고요. 또 5월에는 미셸 보우먼 이사 역시 앞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는 연준이 보유하는 증권 구성의 문제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이 논문은 캔사스 연은에서 몇 달 전 8월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연준이 보유한 장기채 비중을 낮추고 단기채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정책 여력, 이전 리스크, 시장 왜곡. 먼저 정책 여력 관련해서는 앞으로 필요하게 되었을 때 단기채를 매각해서 장기채를 매수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 공간을 미리 마련해 놔야 할까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에서는 세계화에서 오는 디플레 압력, 이커머스에서 오는 디플레 압력, 고령화에서 오는 디플레 압력에다가 금융 시스템 규제로 통화 승수마저 폭락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제로 금리를 하든 양적 완화를 하든 돈이 풀려도 인플레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 세계화 요인도 이제는 정반대로 서플라이 체인 분리에서 오는 인플레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고, 금융 시스템에도 충분한 자본이 채워졌기 때문에 다음 침체가 와서 돈을 풀었을 때 인플레가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CPI 발표에서 상품 인플레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와 인플레가 함께 찾아오면 그때는 연준이 손발이 묶여서 완화책을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완화책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양적 완화는 그냥 장기채를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풀어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OT는 이제 연준이 보유한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내는 건 아니죠. 동시에 경제에서 모기지 금리 등은 장기채에 연동되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연준 소마 계정에 이미 장기채 비중이 너무 크면 나중에 OT를 시행할 수가 없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준이 장기채 비중을 줄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자율 리스크입니다. 이자율 리스크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은 연준 자체적인 재무적인 안정성 측면이 있습니다. 연준도 경제 주체로서 이자 손익이 있는데요. 먼저 연준이 민간에 지출한 이자 비용은 크게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영래포 잔액에 대한 이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익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MBS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구성되죠. 그런데 보시면 이 지급준비금과 영래포에 대한 이자는 기준금리, 즉 단기금리에 연동되는데, 지금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MBS는 장기금리에 연동이 되죠. 그래서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을 때는 연준이 이익을 얻고,
장단기가 역전되었을 때는 연준은 계속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2022년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비중을 늘리게 되면은 이 비용과 수익 측면에서 일원화가 어느 정도 돼서 재무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 이야기죠. 이제 그 다음 이자율 리스크 관련한 또 다른 측면은 통화정책의 효율성 측면입니다. 자,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해온 것들을 보시면 장기 국채와 장기 모기지 채권들을 민간에서 사들이면서 돈을 풀었죠. 그 말은 이 민간의 포트폴리오 자산은 장기 자산에서 단기 자산으로 점점 대체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연준의 소마 개정에는 반대로 단기보다 장기 자산이 점점 쌓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연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기준금리, 즉 단기금리입니다. 그런데 민간의 입장에서 단기 자산이 많은데 단기 금리를 연준이 올려주면 오히려 단기 이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코비드 이후 풍부한 지준금의 시대에서 연준이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22년, 23년에 금리를 5%까지 올리면서 긴축을 시행했지만 가계와 기업은 멀쩡했죠. 왜냐하면 풍부한 단기 자금에서 이자는 점점 높아지고 모기지 같은 것들은 이미 코비드 직후 제로금리일 때 고정금리로 락인을 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캔사스 연은이 주장하는 것은 이 이자율 리스크를 연준이 다 떠안아 버렸는데 이걸 다시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통화정책의 효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마 개정에서 단기채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연준이 장기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면 시중의 장기금리가 인위적으로 계속 낮게 유지되고 이것은 금융시장의 자연스러운 신용 분배 메커니즘을 왜곡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격이죠.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려는 공급자와 돈을 빌리려는 수요자 사이의 평형입니다. 그런데 이걸 연준이 인위적으로 계속 짓누르고 있으면 점점 더 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리스크가 많은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장기채 숏이니까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것인데 지금 이 연준의 입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예를 들어서 그럼 적정 단기채 비율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그럼 연준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장기채 비중을 축소할 것인지, 지금 양적 긴축 외에도 세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벨리 칼럼에서 아주 상세히 다뤄두었고 2025년 재테크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니까 시간 나시면 한 번쯤은 정독해 두시길 권유드리고요.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가면 어쨌든 저는 재무부는 장기채 발행 비중을 단기채에 비해 늘리려 하고 연준은 장기채 보유 비중을 이제 단기채에 비해 줄이려 하니까 수급상으로 둘 다 장기채 금리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지금 트럼프의 많은 정책들 감세나 무역 관세 등이 시행되면 인플레가 다시 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채 숏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준과 재무부의 움직임 속에서 단기 금리는 내리고 장기 금리는 오르면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데 당연히 연준이 영원히 양적 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조로 가다 보면 경제가 부러질 것이고 그럼 장기채 금리는 폭락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민간이 코비드 직후 제로금리 시기에 모기지 금리를 고정금리를 낮긴 하고 기업들도 회사채를 엄청 발행해 두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빚은 롤오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25, 26년에 만기가 많고 주택시장에서도 언젠가 이게 풀려갖고 기업들도 회사채를 재발행해야 하죠.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장기채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다가 경기가 꺾이기 전에 싹 양적 긴축 종료하면서 그 골디락스의 좁은 길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죠. 지금 영래포 시장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양적 긴축 종료 시점은 내년 2분기가 이제 유력하고 그 이전에 워드 가이던스를 FOMC에서 줄 것인데 지금 다음 달에 트럼프가 취임하면 또 너무나도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저기 굉장히 좁은 관역 거기에 화살을 잘 조준해서 맞춰야 하는데 트럼프가 막 쿵쿵하면서 땅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장기채의 숏 포지션도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언제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급격하게 장기채 금리가 꺾이면서 장기채 가격이 폭등할지 모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러셀 숏을 이제 장기채 숏과 함께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러셀 숏, 장기채 숏, 코스피 롱 이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서 러셀 숏 측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